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학술대회의 시작을 맡은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교육위원 이수정입니다. 연구를 통해 간호 현장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최하고 있는 저희 간호학술대회가 어느덧 44회째를 맞이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행사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방송 중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모든 회원님께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쿠폰은 방송 중 채팅창에 게시되는 이벤트 참여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하신 분들께만 지급됨을 참고 바랍니다. 먼저 학술대회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박남희 회장님이십니다. 본 학술대회에 총평을 해주실 동아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주원옥 교육위원장님이십니다. 주현옥 교육위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제44회 간호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박남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목소리가 좀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본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간호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81년 처음으로 시작한 간호학술대회는 4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간호 전문직의 수준 향상을 위해 변화하는 간호 학문과 간호 현장의 최신 경험을 반영하고 연구를 통해 간호 실무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간호사들이 연구와 교육에서 멀어지고 있는데요. 힘든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연구하여서 학술지의 연구를 게재하고 또 박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부산의 회원들의 연구와 교육 활동의 귀한 결과물들이 오늘의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총 40편의 논문이 공모되었고요. 그중 당선된 2편의 논문과 앞 9편의 포스트 발표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행사를 준비하고 심사를 맡아주신 주현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심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유익한 특강을 해주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본대회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더하여 간호의 무궁한 발전을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특강 순서입니다. 2025년 간호정책과 동향이라는 주제로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국장님이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불을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한간호협회 현재 정책국의 국장 겸 전문위원으로 있는 최은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부산시 간호사회의 간호학술대회에 있어서 특강을 제가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간호정책과 동향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간호정책의 이슈가 아무래도 간호법이고, 더욱 간호법 중에서도 간호법의 하위 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양을 좀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간호법, 그냥 간호법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된 게 아니라 그동안 간호계 전체가 염원을 했던 이 간호법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입법 예고가 되고 있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마련한 제목은 국민과 함께한 간호법, 새로운 한국 간호 100년의 준비입니다. 해서 간호 본연의 가치와 간호 전문직의 위상 제고를 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환자 대부분 전쟁이 아닌 전염병 원인에 의해 죽는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시죠. 600년 이상 지속된 병에 대한 상식을 바꾼 간호학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노와 마가렛 스네는 맨손이라의 약을 꼼꼼히 바를 수 있다며 편견과 경미의 벽을 넘어 43년간 사랑과 배려로서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전할 소록도의 두 천사이십니다. 이분들, 우리 간호사, 새로운 이분들의 시선으로 간호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100년, 한국 간호의 100년이고요.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한 간호의 혁신을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1월 17일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외쳤습니다. 아마 그때 참석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K-Nursing Innovation이라고 했었습니다. 해서 이 지금 1923년에 50인의 간호사로 중심으로 꾸려진 조선간호부에부터 설립된 대한간호협회는요. 지난 2023년 100주년을 맞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준비한 목차로서는 간호법 추진 배경과 대한간호협회의 주요 활동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정의 의의, 그리고 간호법의 입법 취지와 하위 법령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 자격 체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간호의 혁신으로 간호 패러다임 시프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간호법 추진 배경 및 대한간호협회의 주요 활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법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된 게 아닙니다. 지난 1944년 일제강점기에 지난 의사규칙, 간호부 규칙 등이 각각 있었는데 조선의료령으로 통합이 되었죠. 그 이후에 의료법으로 쭉 묶여 있다가 여기서의 대한간호협회가 2005년 간호법,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19년에 다시 한번 2차 시도를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임상에서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다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제도 남지 않게 태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2018년 모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간호사가 이 태움이라는 그런 이슈를 남기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때 처음 사회와 정부가 간호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간호사가 그렇게 힘들어? 간호사의 일이 그렇게 고된 거였어? 태움이 뭐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간호사의 어떤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업무 과중, 그리고 이직률이 높다는 그런 사실들이 지금 공론화가 되었고 토론회에서 이게 명명백백이 밝혀지는데, 이 태움이라는 게 비단 우리 간호의 조직의 문화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태움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정부 최초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2018년 3월에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간호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새롭게 야간 간호료라는, 그리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편을 통해서 간호사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역시 간호조직 책임의 문화혁신 선언을 해서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당시 간호사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아가씨, 뭐 아줌마라는 그런 호칭이 아닌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거를 저희가 캠페인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그렇게 했지만 정작 간호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가 되었고 다시 한번 2021년 21대 국회 때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때 3차 시도를 했을 때도 계기가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가 당시 의료법에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물론 간호사의 독립적인 간호 관찰, 간호 진단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명료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가 그레이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끼리도 전문 간호사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베드사이드 너싱을 하는 간호사, 그리고 당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의사들의 업무를 시키면서 이름도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아이덴티티도 없이 의사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간호사, PA, 뭐 코디네이터, 전담 간호사, 의료기관별로 각자 불리고 있는 그런 간호사들 간에도 업무가 그레이존이 있으면서 업무 범위가 매우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건강진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간호사가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명확한 업무 범위도 없이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역할 정립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그들만을 위한 법이 있어야 된다. 근거법, 간호법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당시 제가 2020년에 대한간호협회에 입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입사를 해서 그때부터 매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가리지 않고 여의도 앞에서 이렇게 벚꽃도 보았다가 눈 내리는 것도 보면서 투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가 있었고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에서 삭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집회를 한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그런데 결국 대통령의 제2요구로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되지만 부결로서 간호법은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21대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4차 시도를 했지만 아쉽게도 임기 만료 폐기로 끝났죠. 그 임기 만료 폐기로 끝났지만 이때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끝났구나로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당시 천사에서 전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준법투쟁 기억하시는지요? 23년 5월 간호사에게 더 이상 간호사 면허 범위 업무 외를 시키지 말아라 해서 say no 하는 준법투쟁을 저희가 했습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 이 될 수 있는 업무 리스트를 배포해서 이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명료하게 알리는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하고 준법투쟁 핀버튼을 부착해서 누가 물어도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하는 투쟁이다. 국민에게, 환자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걸 다짐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간호법 제정 추진 다짐대회가 있었죠. 당시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WHO뿐만 아니라 ICN에서도 CEO가 와서 저희를 취업업 해주고 갔었죠.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모두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염원을 하면서 당시 그 간호법 제정 추진 다짐대회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23년 11월 그렇게 굳건하게 다짐을 하고 추진대회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24년 2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보건의료 체계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의료 공백이 발생을 합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진이 환자를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번 발생을 했죠.
2020년 8월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의대 정원 증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자 전국의 의료기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20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빅5 병원 중심으로 해서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의료의 현장은 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레벨 3를 저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현장에 남았는지, 사실 현장에 남았던 간호사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8월에서 전공의가 나갔을 때 당시에도 간호사가 현장에 남았고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공의가 복귀를 해서 면허 범인의 업무를 수행한 걸로 고소고발을 당했었죠. 그래서 2020년에도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면서 일을 했는데 2024년도 우리가 똑같이 의사들이 나간 현장을 지키면서 환자를 치료해 간호사들이 최전선에서 일을 하는데 다시 이들은 돌아오면 우리를 또 고소고발할 건데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손을 놔야 될 것인지 딜레마에 빠졌죠. 다만 간호사들은 그때 한 가지 명료하게 인식하는 건 있었습니다. 네,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인식이 세워진 거죠. 왜? 준법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업무는 우리가 명료하게 알고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법 보호하에 안전하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과거와 똑같이 그저 의사들의 대체제로서 우리가 의사들의 빈 공백을 채우지는 않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해서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먼저 대한간호협회가 어쨌든 복지부에게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과 법 보호 체계를 마련을 해다오. 이 의료 공백에 있어서 간호사만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의료인인데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를 보호해다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결과 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시행을 안내를 합니다. 해서 24년 2월 27일부터 이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 지침에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간 사실 복지부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당시 이름 없이 일하고 있는 PA 간호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을 찾아달라고 국정감사 때 수없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단 한 번도 액션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른 척한 거죠. 그랬는데 이때 처음으로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으로서 진료 지원 행위라고 그 당시 88개 그리고 88개, 91개입니다. 최초적으로. 그래서 진료 지원 행위를 91개를 최종적으로 마련해서 발표를 하고 전문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의 종류별 수행 가능 업무 기준에 가칭 전담 간호사로서 PA 분들을 여기에 제도권 내에 처음으로 정부가 인정하면서 포함시키기 시작합니다. 즉 정부가 그동안 뒷짐지고 직무유기였죠. 간호사를 보호하거나 간호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의료공복 때 처음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의 이 요건으로 전담 간호사를 포함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이 그해 9월 드디어 이제 24년 8월에 다시 한번 간호법이 24년 6월부터 시작해서 발의가 되었고 8월에 복지위와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9월에 대통령이 승인을 함으로써 결국 9월 20일 간호법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저는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대한간호협회뿐만 아니라 간호계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정말 긴 시간 5차에 걸친 간호법 제정을 시도를 5번째에 걸쳐서 결국 우리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해서 이제 간호법과 함께 이제 시작하는 한국 간호의 100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꾸려가야 되는가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 후배를 위한 우리의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간호 본연의 가치와 전문성을 함양하는 약속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조금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간호법이 제정이 되기 위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간호법 제정 의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입니다. 그래서 일명 간호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모 단체에서 PA법 하면서 PA법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기사도 나고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서 간호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이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입법 취지로 만들어진 간호법은 총 8장의 47개 종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문별로 아마 간호법 책자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수첩에 이렇게 담긴 간호법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3차, 4차, 5차 간호법 제정될 때부터 간호법 제정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았는데, 이번에 5번째 5차에 발의된 간호법이 정말 많이 알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냐, 제3장의 간호사 등의 업무 해서 처음으로 간호사의 업무와 전문 간호사의 업무, 그리고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간호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이 있습니다. 이 간호사 등이라고 하면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등이라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에 제25조 간호사의 권리부터 제33조 교육 지원까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를 통해서 전체적인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일 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장기 근속해서 숙련된 간호사가 오래 현장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간호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장의 간호 종합 계획입니다. 사실 간호 정책을 마련을 할 때도 2018년, 2023년 두 번에 걸쳐서 정부와 함께 간호 정책을 마련할 때도 어떤 에비던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간에 꾸준히 준비해온 그런 체계적인 어떤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간호사의 수급부터 간호대학의 정원을 어떻게 늘려야 될지 아니면 동결을 해야 될지 등등 총체적인 간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에비던스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 관계상 그래서 주요 내용만 좀 담아봤습니다. 간호법 제3장 간호사 등의 업무가 있죠. 제가 뭐 더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12조에 있어서 간호사의 업무는 제1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의료법에 담긴 간호사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한다 해서 간호의 독립적인 1호, 3호, 4호가 있고 2호에서 의료법에 따른 치과 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보조 업무로서 간호사의 본연의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이 병원급 의료기관은 최초에 입법 예고된 거를 보면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병원, 그리고 30병상 이상의 병원, 그리고 요양병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위의 진료의 보조는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인데 이 진료 지원 업무는 지도와 위임의 근거입니다. 이 위임이란 단어를 찾아보시면 위임은 단순히 지도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 업무를 누군가가 나에게 위임했다라는 건 그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위임받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책임감이 무거워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어디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그리고 1항의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그래서 모 의료기사 단체에서 이 업무는 지금 간호사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지금 제외가 된 게 발표된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없습니다. 복지부가 사실 간호법 하위법령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마련을 하려고 했으나 굉장히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체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간호사가 라인을 잡으면서 체열하는 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사 같은 분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CPCR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가 라인 잡으면서 체열을 하지 않으면 라인은 간호사가 잡고 아침 체열은 인병이 와서 하고 환자는 2번 찔리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아직 모호합니다. 그 어디에도 이 업무는 간호사는 절대 하면 안 돼. 의료기사의 업무로 원칙적으로 제어하기 했기 때문에 간호사는 절대 하면 안 되라고 복지부가 발표한 바 없습니다. 여전히 아직은 미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이 일단은 하위법령이 마련이 되고 지금 입법 예고된 걸 보시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입법 예고가 11월 10일까지였고요. 그리고 약 한 달에서 석 달 동안에 그 법제처와 규제심사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한 정부는 한 달 내로 끝내려고 합니다. 최소 한 달이라서 최소 기간만 법제처 규제심사를 맡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간호법 하위법령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는 거를 지금 11월, 12월 중순에서 말경에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그렇게 간호법 하위법령이 요입당하면 그로부터 1년간은 총체적으로 복지부가 유예기간을 둔다는 겁니다. 유예기간 동안에 지금 발표된 43개 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도 못한다가 아니라 일단은 하면서 복지부에게 신고를 하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복지부가 신고된 행위를 검토를 해서 이 행위는 정말로 당장 하면 안 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이 진료지원 행위에 포함을 시켜도 될 만한 행위인지 판단을 한 겁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해서 현장에서 법이 시행이 된 후에 현장이 마비되지 않기 위해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고 그 1년 동안에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기간을 갖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법 하위법령이 요입당하면 심초음파하는 간호사들은 모두 손을 놔야 되냐. 간호부에서 지금 조정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심초음파 간호사들을 모두 이제 정리하고 방사선사를 채용하려고 한다. 맞냐?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고 그때 정부가 재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료하게 아시라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에 있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금 있지요. 그래서 그게 2023년에 개정이 되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13개 분야에 각각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으로 간호사가 아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서 간호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랬고 그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학술대회에 갔었는데 저번에 앞서서 발표하시는 분께서 1호와 2호에 대해서 1호와 2호는 병렬식입니다. 5화가 아닙니다. AN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도 되고 2호도 되는데 1 또는 2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구나 싶어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거나 그리고 또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일수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간호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입법 예고하였던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어떤 진료 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교육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도 담겨 있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절차, 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령으로 발표가 되었고, 지금 그게 공포가 되는 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리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25자의 간호사의 권리가 있습니다. 전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준법 투쟁할 때 저희가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와 다른 나라의 법을 찾으면 간호사가 say no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나에게 내 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지 마. say no. 그런데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정 노동 시간을 확보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무 환경을 개선할 요구할 권리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담겼습니다. 또한 거부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우를 하지 말아라라는 금지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책무,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전문가임에 항상 우리의 전문성을 함양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면허가 망고땡 면허는 돼서는 아니하지 않습니까? 말이 꼬입니다. 어쨌든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 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라. 전 이것도 좋습니다. 저는 간호사들도 그렇고 전문 간호사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이름이 지어질 전담 간호사들도 항상 본인의 이 전문성, 어떤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리고 최신 동향이 변화됨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전문성을 함양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등의 인권 침해 금지입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에 인권 침해가 있긴 합니다. 인권 침해 금지가 있는데 사실 간호법에 이게 담김으로써 앞으로 사실 근로기준법 개정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간호사에 포커싱해서 하기가. 왜냐하면 3교대에 특화된 어떤 좀 독특한 근무 형태를 가진 간호사를 위한 어떤 인권 침해를 조항을 넣기는 어려웠는데 간호법에 이게 담김으로써 추후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인권 침해 대상자와 그리고 인권 침해 피해자라 분리 조치하는 것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을 통해서 앞으로 간호협회가 계획하는 바는 분리 조치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의료기관장이 거기에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28조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있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임신 육아나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서 휴직을 들어간 그 업무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장은 육아로 발생하는 업무 결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하고 인력을 반드시 투입하도록 그리고 가장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원하는 내가 적정 환자를 담당할 수 있게 해줘. 그거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대 환자 수. 사실 간호법에 간호사 대 환자 수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누가? 국가가.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해서 이게 뭐 간호사 대 환자 수를 어떤 걸 나타내냐 너무 선언적이다. 의미 없다라는 공격을 받았는데 간호법은 전체적으로 간호정책을 마련하는 근거법입니다. 뼈대입니다. 프레임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 집이라면 여기에 어떤 집을 어떻게 색칠하고 무엇을 어떻게 넣을지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29조를 토대로 최근에 이수진 의원실에서 법 개정안을 내었고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중증도, 환자의 간호 필요도 그리고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매트릭스 형태로 간호사 대 환자 수 적정 배치 환자를 마련을 하라라고 개정안을 내었고 그거에 대해서 협회가 지금 위원회를 TF를 꾸려서 저희가 어느 정도 도출을 했고 12월 30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30조 교대근무입니다.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죠. 물론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현장에 어떤 획일화된 3교대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대근무로 인해서 인력 배치가 된다든지
대체 인력에 대해서 투입되는 것은 미원한 상황입니다. 해서 제30조에 의료기관장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 간호사를 대신해서 근무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여기에 대한 비용, 전부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요지는 이제 갑자기 이분인권 출근자가 배가 아파서 못 나오면 오프인 간호사한테 나와라 해서 저희가 땜빵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입니다. 우리가 더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데 너가 나가면 누가 이 일을 하니, 소는 누가 키우니 하면서 교육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현실은 없애야겠죠. 해서 의료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간호사를 대신해서 근무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간호법의 입법 취지와 그리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지루하신가요? 네,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특강은 사실 좀 지루할 수 있는데요. 간호법이나 어떤 진료 지원 업무와 관련된 건 우리 진짜 일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특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루해 하시거나 중간에 어디 나가시거나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간호법의 하위 법령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6월에 진료 지원 업무를 제외한 간호법의 하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은 발표가 되어서 완료가 되었죠. 그리고 지난 2025년 10월 1일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과 그리고 진료 지원 행위에 대한 고시, 행정령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났고 현재 복지부가 정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1일 날 제정령안 시행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료 지원 간호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그랬고 한동안 진료 지원 간호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 많은 언론이나 그리고 교수님들도 쉽게 진료 지원 간호사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료 보조 간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료의 보조의 업무를 할 때 우리가 진료 보조 간호사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업무가 만일 진료 지원 업무가 우리 업무에 들어왔다 그래도 우리가 진료 지원 간호사는 아닙니다. 간호사죠,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간호사지 진료 보조 간호사, 진료 지원 간호사로 우리는 불리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는 진료 지원 업무고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아니면은 전담 간호사지 우리는 진료 지원 간호사는 아니야 라고 그래서 명확하게 하자라고 해서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결국 진료 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로 법에 담겼습니다. 처음엔 진료 지원 간호사로 담겼는데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료 지원 업무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이론, 실기, 그리고 반드시 현장 실습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 이 모든 게 완결체를 이루었을 때 이론 이후에 간호사가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다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충 의료기관장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얼렁뚱땅 교육해서 다시 현장에 투입시키면 과거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단지 그냥 음지에서 양지로 올려서 불법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명료하게 교육과정 마련하고 이 모든 걸 다 완결한 사람에 의해서 진료 지원 업무를 시키자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 시간이나 내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복지부가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미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PA 간호사라고 했고 어쨌든 이 전담 간호사들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성심성의껏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주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시키려고 노력은 하였나요? 아니었죠. 음지에 두고 그냥 우리의 이름도 단 한 번도 우리의 면허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의사 이름으로 대신 일을 시켰고 교육도 자, 봐봐 이렇게 콧줄은 이렇게 넣는 거야. 자, 봤지? 다음부터 너가 해. 이런 교육으로 통해서 현장에 투입시켰습니다. 요지는 의사들은 우리에게 이런 업무를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전공의가
이제 처음 부족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중심으로 많이 시작이 됐다고는 합니다. 흉부외과도 그렇고 이렇게 전공의가 부족한 과를 중심으로 PA 간호사라는 걸 외국에서 보고 온 그런 제도를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한국에 도입을 해서 간호사에게 대체제로 의사 대체제로 우리를 활용을 했는데 그리고 간호법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반대를 했던 의협이나 병협이나 이런 모 단체에서 갑자기 진료 지원 업무는 우리의 업무였으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돼. 어떻게 간호사들이 교육을 시키겠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교육과정, 교육기관에 있어서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갑자기 막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합의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복지부에서 일단은 법은 반표가 돼야 되고 그러면 법을 발표하고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하자.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마련하자. 그리고 누가 교육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한 걸음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의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검토위원회를 자문하는 자문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회의가 지난주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의료인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문성을 함양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료증. 저희가 혹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지난 봄 정도에 저희가 가서 이수증 막 이렇게 무대에서 찍고 할 때 오셨던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군요. 저희 복지부 앞에 가서 무대 위에서 이수증이 웬 말이냐 하면서 병원장이 주는 이수증 따윈 필요 없다 하면서 무대 위에서 이수증 막 찍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이론, 실기, 현장 실습 교육을 명확히 시키고 그 교육 과정을 모두 잘 수료를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교육 과정을 잘 수료를 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그 협회가 생각하는 거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체계, 그게 자격입니다.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여러분 자격이라는 건 그냥 저희가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게 서티피케이션입니다. 그 자격까지 취득하게 하고자 함이었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수료증 발급을 하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현장 실습 교육 확인서까지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복지부 장관은 사실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무수히 많이 했던 게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1호부터 7호까지 쭉 병렬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간협, 의협, 병협,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그리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동등한 교육기관 등등등등등, 그리고 병협의 산하, 전문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회, 그리고 의협의 산하, 의학회 등등 모두에서 간호사를 데려다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 풀어놓는다가 처음 복지부의 방향이었습니다. 다만 복지부에 서면으로 나는 이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할래 라고 서면으로 올리면 복지부가 서면 심사를 해서 승인해주면 어디에서나 누구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하는 거죠.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협회는 회원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데 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그들은 고충이 있어도 어디에 의협에서 많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듣고 있는데 의협의 이야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를 우리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부가 총괄을 하면서 각자에게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게끔 승인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회가 요구했던 건 우리가 모든 교육을 다 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 회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회원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도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받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교육을 받고 딱 한 번의 교육으로 땡이 아니라 그걸 토대로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계속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계속 디벨롭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다오. 요지는 복지부는 어쨌든 총괄 주체입니다. 총괄 승인 주체이지만 그들이 복지부가 간호정책과의 직원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무관, 사무관 이렇게 통해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지부가 그 일을 하기가 힘드니 우리에게 보수교육 위임하듯이 간호협회에게 위임을 해다오. 그래서 교육기관을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위임해다오가 협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모 단체에서 독식하려고 한다, 대한간호협회 욕심꾸러기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복지부 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관리, 처음에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와 그리고 제4항에 따른 최종적으로 간호사가 이 교육을 다 이수했을 때 받는 수료증의 관리 등의 업무를 누구에게?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넣기 위해서 그 뜨거운 날 복지부 앞에서 저희가 그 퍼포먼스를 하고 막 쇠사슬로 막 하는 거 막 풀어 제끼고 하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정부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처절하게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진료 지원 업무의 수행 절차입니다. 의료기관장은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하게 하되 반드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이제 조금 우려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게 지금 그 진료지원 행위 수행 행위로 고시된 43개 이외의 행위도 막 의료기관장이 이거 외에도 이것도 하고 다 심의 의결해서 우리는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에 명확하게 지금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그 동안에 복지부에 신청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현재 의료기관장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행위는 고시된 행위 목록 내에서만 행해라. 사실 43개 행위를 다 하는 병원도 있지만 다 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3개 중에 요거는 우리 간호사가 교육을 받고 와서 하는 걸로 그리고 직무기술서를 어떻게 하는지 의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와 병동에서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구분하여 배치하라. 이거 되게 현장에서 많이 들어온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장님이 진료지원 업무 수행하는 간호사도 간호 등급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장의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간호 등급은 굉장히 높은데 정작 진료지원 업무 수행하는 간호사는 환자를 베드사이드 너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호 등급은 1등급인데 정작 간호사, 베드사이드 너싱하는 간호사 보는 환자는 거의 6등급 수준이다. 라는 현장의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빼라라는 조문입니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공동서명 시스템. 그동안 나의 이름은 최은아인데 홍길동 의사의 이름으로 저희가 처방 넣고 진단서 쓰고 했었죠. 이제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공동서명 시스템으로 반드시 코사인 형태로서 최은아 / 홍길동 그리고 그 책임은 홍길동이 진다가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서 공동서명 시스템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조문은 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준비를 하라입니다. 그리고 현황조사입니다. 반드시 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어떤 자격증 그리고 교육 수료증을 복지부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인정. 사실 자격인정 도문을 입법예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할 때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위법령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간호법의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복지부를 영어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수한 자격을 갖춘 보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복지부는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그냥 그걸 자격으로 본다는 건데 협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육은 여러분 내가 교육을 잘 받았는지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교육의 완성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격은 평가를 통해서 나에게 제대로 된 서티피케이션으로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는 자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위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해석에 미원함이 있음에 간호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5조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에 이어서 제5조의 2로 전담간호사의 자격 인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실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시면 매우 선언적입니다.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그냥 개설자에게 준수를 공고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이 라고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해라.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차별을 간호사들 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진료지원 업무 수행하는 간호사의 교육 시간을 보장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다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력 발전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입법 예고기관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입니다. 사실 그 10월 1일 입법 예고가 되고 하루에 전화를 20통 이상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칙에 제2조와 관련해서 임상 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전 많이 받아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얘를 좀 알기 쉽게 만들어보자. 요지는 부칙 아까 말씀드린 그 어렵게 글줄로 쫙 쓰인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 및 업무 수행 가능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임상 경력 3년.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 진료지원 업무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 한 10년 했는데 이것도 임상 경력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분명히 복지부가 이 임상 경력에 대해서는 진료지원 업무가 아닌 간호사로서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베드사이드 너싱한 경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임상 경력 3년으로 잡고 있고요. 진료지원 업무 수행 경력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크게 축을 임상 경력 3년과 진료지원 업무 수행 경력 1년 6개월로 잡았을 때 임상 경력 3년은 돼. 그리고 진료지원 업무도 1년 6개월 이상이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2항에 별도의 교육 이수 없이 현재 하시는 진료지원 업무를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 경력은 3년이 안 돼. 그리고 진료지원 업무는 근데 내가 한지 한 5년, 6년이 돼. 라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 1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록 임상 경력 3년은 되지 않지만 진료지원 업무를 1년 6개월 이내에 1년 6개월 이상 하셨기 때문에 법이 시행이 되고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계속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진입하는 전담간호사랑 똑같은 교육과정을 다 들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공통과목이라든지 왜냐하면 진료지원 업무를 오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공통과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필수로 들어야 되는 일부 교육만 들으면 할 수 있는 걸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 경력 이상과 이하는 보여드렸고요. 진료지원 업무 수행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데 그런데 그 임상 경력 이상에 있어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경력은 1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임상 경력은 굉장히 많아요. 한 5년 차예요. 그런 분들도 1년 이내에 교육과정, 별도로 지정되는 교육과정만 이수를 하시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경력 3년 미만과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의 복지부의 정책 기조는 병동 복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입법 예고하고 공포가 되는 요일당 예를 들어서 12월 25일이 공포가 됐어요.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딱 12월 25일이 2년 11개월 28일 정말 안타깝게 임상 경력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들도 그러면 병동 복귀인가요?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큰 틀에서
인상 경력과 진료 지원 업무 수행 경력 1년 6개월만 보여드렸고 앞서 보여드린 내용에 보면 제1항에서 3항까지 이 크게 1항부터 3항에서 이렇게 제시한 것 외에 규정에 따른 인상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특례 인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시 정해서 고시한다입니다. 요지는 이 큰 틀에서 기준점을 잡고요. 아까와 같은 정말로 그런 상황,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치를 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제가 오늘 부산 내려오면서 복지부에 이제 이렇게 간호정책과랑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요. 지금도 많은 하루에도 뭐 수백 통의 있던 질문과 전화를 받는데요. 그래서 간호협회가 어떤 팀을 좀 꾸려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가이드를 준다든지 그리고 방향성을 좀 알려주는 그런 팀을 좀 꾸려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복지부에 계시는 사무관, 주무관 분들은 의료인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우리가 어떤 답을 해줘야 될지 매우 막막하답니다. 그래서 간협에게 그런 SOS를 했습니다. 요지는 현장에 이런 수많은 의견을 듣고 간협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을 다 정리를 해서 그런 팀을 꾸려서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저런 의견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된다는 걸 같이 가장 최선의 해답을 찾는 걸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교육 및 자격 체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강 시작한 지 지금 몇 분 됐을 것 같으세요? 벌써 1시간입니다, 여러분. 1시간이 엄청 빨리 가지 않습니까? 예. 저는 1시간이 안 가고 제가 특강이 다 끝났는데 한 40분 정도 지나면 어떡하나 우려를 했는데 벌써 지금 준비한 거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챕터에서는 전담 간호사의 교육 대상과 표준 교육 과정 그리고 분야별 교육 질 관리와 자격 제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담 간호사 교육 대상은 아까 법에 명시된 대로 그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총 1항부터 3항까지 이렇게 글줄로 써놓은 겁니다. 이 부분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그리고 전담 간호사의 업무의 분야에 대해서 사실 정부는 처음 계획은 굳이 전담 간호사를 분야를 나눌 필요가 있나요? 전담 간호사 해놓고 이렇게 오늘은 이 업무도 했다가 내일은 저 업무도 했다가 그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전담 간호사 업무의 호환성을 최적화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환성이요? 라고 제가 되물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한 호환성일까요? 그거는 그 의료기관의 장의 입장에서 시키는 입장에서는 호환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오늘은 이 일, 저 일 하면서 호환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시행을 하는 간호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전담 간호사로서 경력도 개발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뭐 잘하면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크고 싶지 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돌아다니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요지는 전담 간호사도 분명히 현재 지금 각각의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이야기해서 정말 처음에는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만큼 이게 관철이 안 됐거든요, 정부에게. 그런데 쉼없이 얘기했고 이제 정부가 의료기관의 장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라고 쉼없이 이야기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납득을 하는 스탠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데 사실 현장을 조사해 보면 그 분야가 무수히 많더라고요. 특히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같은 외과도 세부 분과로 나눠져서 다 계시더라고요. 그걸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한 100개는 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정말로 필수적으로 많이 있는 분야를 먼저 중심으로 하되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왜 우리 분야는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산부인과는 없어요? 라는 컴플레인도 막 받고 그랬거든요. 분야에 간호협회가 생각하는 분야에 왜 우리는 없어요? 라고 우리는 소외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야를 25개를 얘기했다가 공격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줄여나가서 지금 7개 분야로 조금 일단은 정리를 했고 여기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회가 생각하는 교육 시간은 약 400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400시간을 풀로 다 들어야 되는 대상은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아까 그 사사분면에서 새로 진입하는 분이지 이미 나는 임상 경력 3년 이상이고 진료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걸 다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은 이론 실기, 분야의 이론 실기, 그리고 현장 실습. 그렇지만 이 이론 실기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약간 병행하는 걸로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이게 교육 시간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공통과 중환자 수술 내과 외과 쪽의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 과정이 거의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요. 그리고 2차 개발 중인 건 심장혈관 흉부, 그리고 순환기, 신생아 집중, 소아청소년, 신경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ACD로 이렇게 그리고 이 분야별로 공통 행위는 뭐고 그다음에 그 분야별 행위를 나눠서 교육을 이렇게 꾸려 운영할 거야라는 빅픽처입니다. 그리고 교육만 받고 끝이 아니라 사실 교육을 받고 자격이 있으면 사실 제가 재작년 2022년에 그때 간호정책과가 생기고 간호정책과 1기 간호정책 과장님이 그 양정석 과장님이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양정석 과장이 당시 협회에서 계속 PA PA 간호사의 정체성을 찾아달라고 국정감사 때 요구하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지금 미국 제도를 조금 한번 봐보고 오자. 한국에서는 너무 음지에 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한번 같이 미국에 갔었습니다.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업무 범위가 명확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너무 자랑스럽게 자격증이 한 7, 8개씩은 최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적정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딴 거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는 거죠. 보상으로서. 보상이 꼭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승급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도 간호사들이 내가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그만큼 좀 인정받는 체계가 마련이 되면 좋겠어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해서 일단 복지부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자격을 갖춘 걸 간주한다. 제도 마련 후에 분야별 자격은 논의하자라는 스탠스인데 협회는 아니야. 간호법 개정해서 반드시 우리는 할 거야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갱신도 해야죠. 사실 전문 간호사 자격도 단 한 번의 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전문 간호사 자격인데 요지는 전문 간호사 자격도 갱신 체계가 필요하고 전담 간호사도 자격 갱신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처음엔 노비스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각각의 교육과 경력을 보태가면서 컴피턴스, 프로피션트, 그 다음에 엑스퍼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지금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비스가 받는 어떤 수당인 어떤 그 수당 체계나 그리고 담당하는 환자도 어느 정도 조금 결이 달라서 궁극적으로 엑스퍼트가 받는 수당과 그리고 환자의 중증도도 높아지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보호 체계 그리고 보상 체계 배치 기준 현실화겠죠. 간혹 왜 협회는 전담 간호사 얘기만 하시나요? 우리 배드사이드 너싱하는 일반 간호사는 왜 얘기를 안 하시나요? 하는데 사실 이렇게 없는 제도에서 그들을 제도권 내에 넣다 보니까 일단 전담 간호사에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간호사를 간과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법적 보호 조치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보상 체계 관련해서도 그리고 배치 기준도 일반 간호사가 항상 베이직으로 기본적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전문 전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간호 형식의 간호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신경림 회장님이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의학 돌봄 통합 체계 완성을 슬로건으로 하셨고, 그리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목표로서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게 됐네요.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 세부 목표로서 지금 6가지를 말씀을 하셨고, 아마 폰포식에 오신 분들은 구체적인 미래 특별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요지는 협회가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궁극적으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간호 본연의 가치를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100년을 준비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번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발표가 되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간호학술대의 특강 요청에 열렬한 강의를 해주신 최은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9회 부산간호학술상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 중에 댓글창에 공지된 링크를 통해서 장려상과 우수상 수상자 9편의 포스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부산간호학술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수상자께 전달할 꽃다발이나 선물을 준비해 오신 분들은 단화에서 개별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상은 박남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간호학술상은 2023년 9월부터 25년 8월까지 부산 회원들의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40편의 공모된 논문 중 심사를 거쳐서 11편의 논문이 단성되었습니다. 장려상 수상자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김은진, 이지영, 인제대학교 해운대 액정원 이진모, 부산대학교 병원 장한나, 최윤적, 한재선, 이상 6명입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장려상은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쓰여지겠습니다. 부산간호학부상 장려상 부산대학교 병원 김은진, 논제, 동명상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및 만성주의역 희생 환자의 불안, 불확실성 및 간호균형 만족도에 끼치는 효과. 위 논문이 간호실무와 간호학문 발전에 기여할 바가 크므로 제9회 부산간호학술상 장려상으로 선정되어 상장을 기립니다. 2025년 11월 19일 타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회관 강남희. 부산간호학술상 장려상 부산대학교 병원 이지영, 논계, 뇌손상 환자 대상 비언어적 통증 활용 도구 타당도 평가.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장려상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이진호, 논제, 한국어판 남자 간호사 인식 척도의 타당화 연구.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장려상 부산대학교 병원 장한나, 논제, 만성폐쇄성 질환자의 우울, 사회적 지지, 불확실성이 자아간호 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장려상 부산대학교 병원 최윤영,
논제, 간호사 주도 자가 편집 도구를 활용한 위절제술 환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의 개발과 효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장려상 부산대학교 병원 한재선. 논제, 간호대학생을 위한 전무직 간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남희 회장님과 전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동의의료원 김미환, 좋은문화병원 이수모, 동아대학교 병원 허여푼 이상 3명입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우수상은 상장과 상금 7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우수상 좋은문화병원 이수목. 논제는 지역사회 중년 여성을 위한 성공적 노화 이론 기반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입니다. 위 논문이 간호실무와 간호학문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제9회 부산간호학술상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19일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회장 박남희. 부산간호학술상 우수상 동아대학교 병원 허여쁜. 논제는 임상간호사의 도덕적 용기와 윤리적 환경이 도덕적 고뇌에 미치는 영향.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김미환 회원님께는 따로 상장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수상 수상자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유희윤, 맨홀리병원 장주영 이상 2명입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최우수상인장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부산간호학술상 최우수상 부산대학교 병원 유희윤. 논제는 폐업절제술을 받은 노인 폐암 환자의 연화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위 논문이 간호실무와 간호학문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제9회 부산간호학술상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19일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회장 박남희. 부산간호학술상 최우수상 메리놀병원 장주영. 논제, 업무 시작 시 나이팅게일 선언문 낭독이 병원 간호사의 간호 일터 형성, 조직 몰입,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수상 논문 중 최우수상 2편의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쉬는 시간에는 현장에 계신 수상자분들 그리고 임원님들과 교육위원님들의 기념 촬영이 있으니 단상으로 모두 올라오셔서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바쁘게 근무하면서 힘들게 거둔 결실인 만큼 몇 편 발표할 때마다 많은 격려와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발표 시간은 15분이고요. 발표자분들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혹시 연구를 발표를 다 마친 후에 갖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미리 메모를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폐업 절제수를 받은 노인 폐암 환자의 연화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부산대학교 병원 유희윤 회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간호학술 대회에서 저희 논문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자 유희윤이고 발표드릴 논문의 제목은 폐업 절제수를 받은 노인 폐암 환자의 연화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연화는 음식이 입에서 식도로 그리고 위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연화장애가 발생하며 노화, 뇌졸중, 구인두 질환, 수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연화에 필요한 근력 감소 및 기능 조절이 저하되기 때문에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연화장애가 흔히 발생합니다. 최근 국내 노인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에서의 연화장애 유병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이며 그중 폐암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폐암 환자에 대한 수술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폐암 수술 후 폐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연화곤란으로 인한 흡입 및 폐렴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폐절제수로 흡인 발생률은 20에서 25%, 흡인을 동반한 연화장애의 발생률은 약 7.2%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폐수술 후 연화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도 환자의 고령이 가장 중요한 독립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노인 폐암 환자의 경우 연화장애 발생 위험성이 높아 폐절제술 후 경구 섭취 이전에 연화곤란 평가가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화장애를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흡인성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노인 폐암 환자의 흡입 및 폐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 후 연화장애의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노인의 연화장애는 노화의 과정으로 여겨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폐암 환자에서도 연화장애 발생과 관련된 인식이 저하되어 있어 연화장애와 관련된 치료를 늦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폐암 수술 후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수술 후 호흡제할은 권장되고 있으나 연화장애와 관련된 중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연화장애가 발생하면 영양불량 및 연화 관련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불량 상태는 수술 후 노인 폐암 환자의 회복 속도를 지연시키며 노인에서의 연화장애는 사회활동을 제한시켜 낮은 삶의 질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 노인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화장애 발생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외에서는 연화장애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질환자를 대상으로 연화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본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폐암 수술 후 연화장애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연화장애 발생률을 확인하고 예방을 위한 조기 사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재활 관련 중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폐업 절제수를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폐암 환자에게 연화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술 후 연화곤란 발생, 흡입성 폐렴 발생, 영양 상태 및 연화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폐업 절제수를 받은 노인 폐암 수술 환자에게 수술 후 연화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가설은 폐업주체수로 호흡재활과 연화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시행한 실험군과 호흡재활만 시행한 대조군의 수술 후 연화곤란 발생, 흡인성 폐렴 발생, 영양상태, 연화 관련 삶의 질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폐업주체술의 이론적 정의는 폐암의 표준 수술로 암이 존재하는 폐업 전체를 떼어내는 엽주체술과 동시에 암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 종격독 림프절을 모두 제거하는 림프절 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는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암이 존재하는 폐업주체술과 함께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연화재활 프로그램의 이론적 정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통합하여 연화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연화 기능의 저하를 보상 혹은 연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노인 삼킴 장애 정보 및 세일의 팀에서 만든 연화장애 포켓 매뉴얼을 참고하여 총 19가지 문항을 구성된 연화재활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문헌 고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시차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 연구이며 연구의 리서치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 설계를 적용하였고 입원 순서와 수술 일정을 기준으로 대조군을 먼저 모집 조사하였고 대조군의 자료 수집이 모두 완료된 이후 실험군을 모집하여 두 집단 간 중재 내용의 교차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사전 조사로 일반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 연화곤란 사정, 연화 관련 삶의 질을 조사하였고 수술 후 실험군에게는 호흡재활과 연화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시행하였고 대조군에게는 기존의 호흡재활만 시행하였습니다. 사후 조사는 두 군 모두 수술 후 1, 2, 3일의 연화곤란 사정, 영양 상태를 측정하였고 수술 후 4일 때의 연화곤란과 영양사정과 더불어 연화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고 흡인성 폐렴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연구의 대상은 비광역시 피대학교 병원에 폐암을 진단받고 폐업주체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만 65세 이상 환자로 설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이며 제외 조건은 기존의 연화곤란을 가진 자, 수술 후 4일 이내 구강 인두 부위로 처치나 수술을 받은 자, 수술 후 4일 이내 타 연화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입니다. 대상자 수는 지파워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 크기 0.80으로 66명을 선정하였으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실험군의 3명이 탈락되어 실험군 30명, 대조군 33명, 총 63명이 연구에 포함되었습니다. 연구의 스터디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도구입니다. 연화곤란 사정 도구는 김치형의 연화곤란 사정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20가지 문항 중 1개 항목 이상 비정상으로 평가되면 연화곤란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수술 후 환자의 흉부 방사선 촬영 및 전자 의무 기록을 통해 조사하였고 연화관이라는 삶의 질 척도는 김자영 등이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코리안 버전 오브 스왈로잉 퀄리티 오브 라이프 스케일을 사용하였으며 총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화 관련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영양 상태는 수술 후 환자의 BMI, 혈액검사상 알부민 수치, 식사기록법으로 작성된 식이 섭취량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화재활 프로그램입니다. 본 연화재활 프로그램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노인 삼킴 장애 연화훈련 및 세일A 팀의 포켓 매뉴얼 오브 디스파지아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폐업 절제술을 받은 노인 폐암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총 19개의 예비 문항을 구성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흉부외과 전문의 2인, 간호학 교수 1인에게 2차 내용 타정도를 검증을 실시하였고 CVI가 1.0 이상인 19개의 문항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식사전 준비체조, 허프기침훈련, 노력연화법, 상부성문연화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사전 준비체조는 심호흡, 어깨운동, 고개 돌리기, 입술, 볼, 혀운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 주변 연화 관련 근육의 이완이나 각성을 유도해 줍니다. 허프기침 훈련은 잔여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효과적으로 하고 숨을 세게 내쉬는 방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노력연화법은 인두부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깨끗하게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침을 모은 뒤 강하게 삼키는 방법으로 5회 반복 시행하는 것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상부성문연합법은 기도를 보호하기 위한 기법으로 숨을 마신 뒤 참으면서 침을 삼키도록 한 뒤 다시 기침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에게 제공한 연화 재활 프로그램의 교육 자료입니다. 다음은 연구 진행 방법 및 절차입니다. 부산대학교 IRB 승인을 받은 뒤 해당 부서의 협조를 구한 후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자 모집은 폐업 주택수 예정인 만 65세 이상 환자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수술 전날 연구자가 환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습니다. 대상자에게 연화곤란 사정 도구를 이용하여 연화곤란을 사정하고 수술 전 연화곤란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조사는 환자의 수술 전날 연구 동의서 작성이 끝난 후 대상자에게 연화 관련 삶의 질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을 전자의무 기록을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수술 전날 실험군에게는 본 연구의 연화 재활 프로그램을 1회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재입니다. 실험군에게는 수술 후 1일부터 연구자가 만든 연화 재활 프로그램과 기존 시행되는 호흡제를 함께 시행하였으며 연화 재활 프로그램의 1일 적용 시간은 약 15분으로 수술 후 1일 저녁 식전부터 수술 후 4일 아침 식전까지 하루 3회 매 식전 시행하여 총 8회 중재를 적용하였습니다. 연화 재활 프로그램은 각 대상자마다 동일한 한 명의 연구 보조원이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의 호흡재활은 심호흡, 유산소, 흡입기를 이용한 호흡 훈련으로 하루 1회 30분가량 호흡재활 치료실에서 시행되어졌습니다. 대조군은 수술 후 1일부터 기존의 호흡재활만 시행하였으며 호흡재활은 실험군과 동일하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 조사입니다. 연화곤란 발생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수술 후 1일부터 4일까지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 보조원이 매일 1회 사정하였습니다. 영양 상태는 수술 후 1일부터 4일까지 아침 식전 공복 상태에서 시행된 혈액검사상 알부민 수치를 전자의무 기록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매일 아침 몸무게를 측정하여 BMI를 산출하였습니다. 수술 후 대상자의 식이 섭취량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수술 후 4일의 흉무방사선 촬영 기록 및 전자의무 기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연화 관련 삶의 질은 수술 후 4일에 시행하는 마지막 연화곤란 사정이 끝난 뒤 연화 관련 삶의 질 사후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집된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연구의 결과입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사전 연화 관련 삶의 질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화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및 논의입니다. 첫 번째 가설인 두 그룹 간의 수술 후 연화곤란 발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수술 후 실험군의 연화곤란 발생이 4명, 대조군의 발생이 13명으로 관찰되어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로써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연화 재활 프로그램의 적용이 연화장애 발생을 낮추는 데 효과적임을 검증하였습니다. 호흡재활과 연화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시행한 그룹과 호흡재활만 시행한 그룹을 비교한 선행 연구에서도 연화재활을 병행한 그룹에서 연화 기능이 더 향상되고 연화곤란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설계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아 연화재활이 연화 기능 향상과 연화곤란 예방에 효과적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연화재활 프로그램은 구성 시에 연구일 대상자들이 수술을 시행한 노인 폐암 환자임을 고려하여 심호흡 및 허프 기침과 같이 기구 없이 시행하고 부담이 적은 요소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흉곽을 사용하는 호흡 훈련보다는 수술 부위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노인에게 수행이 가능한 기침 및 호흡 훈련을 연화재활에 적용했던 점이 연화곤란 및 폐합병증을 줄이는 데 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술 직후 대상자가 금식 상태이거나 제한된 식이 형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에는 김치형의 연화곤란 사정 도구에서 음식으로 사정해야 되는 일부 항목을 변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국내에는 여러 가지 정형화된 연화곤란 검사들이 있지만 대부분 뇌졸중 환자 및 요양병원 노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어 수술 환자 맥락에 적합한 표준화된 연화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두 그룹 간 수술 후 흡인성 폐렴 발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며 수술 후 실험군에서는 흡인성 폐렴 발생은 발생하지 않았고 대조군에서 한 명이 발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두 집단 모두 흡인성 폐렴 발생률이 매우 낮아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두 그룹 간 영양 상태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며 본 연구의 결과 스스로 알부민 수치, BMI, 식이 섭취량 모두 두 군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알부민 수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그룹 간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선행 연구와 비교했을 때 단기간 중재에서 알부민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던 결과와 유사합니다. 또한 대상자들 모두 수술 회복 과정에서 시기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빠르게 일반 시기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중재 효과로 차이를 나타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가설은 두 그룹 간의 연화 관련 삶의 질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며 이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는 4일간의 짧은 중재 기간을 적용하였고 4주부터 6개월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와의 중재 기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와 동일한 대상자에게 연화 재활 프로그램 적용 기간을 늘려 연화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장기 추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본 연구는 4일간의 중재 기간 중 실험군의 연화곤란 발생이 대조군보다 적게 발생하여 폐암 수술 후 환자의 연화곤란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흡인성 폐렴 발생 영양 상태에 연화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검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노인 폐암 환자의 폐혈두제술 후 연화곤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연화 재활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안하는 바이며 연구의 결과는 폐혈두제술 후 연화곤란의 위험성 인식과 연화 재활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간호사가 병원 현장에서 폐혈두제술을 받은 노인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화 재활을 제공함에 있어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문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업무 시작 시 나이팅게일 선언문 낭독이 병원 간호사의 간호 일터 영성, 조직 몰입,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메리놀 병원 장주영 회원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리놀 병원 장주영입니다. 선정해 주시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 시작 시 나이팅게일 선서문 낭독이 병원 간호사의 간호 일터 영성, 조직 몰입,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문의 의미와 배경은 1893년 미국 헬레나 간호학교에서 작성되었고 간호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담은 윤리적 서약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간호 대상자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서약으로 간호협회의 윤리 강령이 반영되어 간호 전문직의 직업 정체성과 직업 윤리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 현장의 문제는 장시간의 근무, 격분한 환자와 보호자 대응, 죽음과 사별 경험, 감염성 질환 노출 위험, 신체적, 정신적 부담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터 영성이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을 높이며 조직의 효과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직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터 영성을 통해서 조직 몰입을 매개로 직무 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터 영성을 강화하여 개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직원들 간의 신뢰를 증가시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 선서는 집단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직업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졸업의식에서 한 번 낭송하고 폐기되는 문서가 아니라 평생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학교 졸업 후에 나이팅게일 선서를 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 간호 현장에서 적용이 필요합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 환자의 권리 보호, 옹호자로서의 간호사 역할 등이고 간호 전문직의 직업 정체성과 직업 윤리의 지침이 되며 정체성과 가치관, 직업 간의 바람직한 형성을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호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병원 간호사에게 업무 시작 시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하게 하여 나이팅게일 선서문 낭독이 간호 일터 형성, 조직 몰입 및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가설은 제1가설 업무 시작 시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한 실험군과 낭독하지 않은 대조군은 중재 후 시점에 따라 간호 일터 형성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2가설 업무 시작 시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한 실험군과 낭독하지 않은 대조군은 중재 후 시점에 따라 조직 몰입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3가설 업무 시작 시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한 실험군과 낭독하지 않은 대조군은 중재 후 시점에 따라 직무 만족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용어 정의입니다. 간호 일터 형성은 간호 환경 또는 간호 현장 내에서 간호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내면적 세계와 간호 행위를 통한 기쁨과 자아 현실을 경험하고 조직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가 정렬되어 있다는 지각, 동료들 간의 상호 연결된 느낌과 교류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직 몰입은 조직에 대하여 느끼는 동일시와 몰입의 상대적 강도로 조직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로 정의됩니다. 직무 만족은 개인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개인의 심리 상태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설계는 업무 시작 시 나이팅게일 선서문 낭독이 간호 일터 형성, 조직 몰입 및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입니다. 연구 대상은 비광역시 M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병동 특성이 유사한 4곳을 선정하였고 무작위로 할당하여 2개 병동은 실험군, 2개 병동은 대조군으로 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제외 기준은 수간호사 이상의 간호관리자입니다. 유의 수준 0.05, 효과 크기 0.25, 검정력 0.90으로 G-파워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산출된 대상자 수는 총 36명으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46명이었습니다. 최종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23명, 대조군 21명이었습니다. 연구 변수 및 도구입니다. 일반적 특성은 총 8문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간호 일터 형성은 석정원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총 32개 문항으로 라이커트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일터 형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크럼바 알파 값은 0.91이었습니다. 조직 몰입은 모어데이가 개발한 조직 몰입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총 15문항으로 라이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 몰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크롬바 알파는 0.89였습니다. 직무 만족은 미네소타 만족도 검사의 한국판 단축형 KMSQ 20문항을 사용하여 라이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크롬바 알파 값이 0.92였습니다. 연구 절차입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문 낭독을 실험군으로 할당된 2개 병동 2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나눠주고 낮 근무와 오후 근무, 업무 시작 시 팀원이 함께 낭독하였습니다. 주 5회 이상 총 8주 동안 실시하였고 반 근무와 휴일을 제외하고 매 업무 시작 시 팀원이 함께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낭독 시간을 1분 내외로 너무 빠르지 않게 조절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기간은 2003년 7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였고 사전 조사는 중재 시작 1주 전, 1차 사후 조사는 중재 시작 4주 후, 2차 사후 조사는 중재 시작 8주 후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자료 분석은 SPSS 27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동질성 검정, 반복 측정 ANOVA 및 GEE 그리고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규성 검정 결과에 따라 모수 또는 비모수 검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지성 검정 결과입니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지성 검정 결과,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인상 경력, 결혼 상태, 근무 부서, 종교 유무, 교대 근무 여부 모두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간호일터 영성, 조직 몰입, 직무 만족 모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중재 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 검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1은 업무 시작 시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중재 후 시점에 따라 간호일터 영성 정수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분석 결과 집단과 시점의 교우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중재 4주 후에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중재 8주 후 실험군의 간호일터 영성 점수는 5.14점으로 대조군 4.5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집단 내 변화를 보면 실험군은 중재 전 4.52점에서 8주 후 5.14점으로 0.63점 유의하게 상승했으나 대조군은 시점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 검정 결과입니다. 가설 2는 실험군과 대조군은 중재 후 시점에 따라 조직 몰입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집단과 시점의 교우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카의 제곱값 11.33, P값 0.001로 가설 2는 지지되었습니다. 사후 검정 결과를 보면 간호일터 영성과 달리 조직 몰입은 4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4주 후 실험군은 3.32점, 대조군은 3.03점으로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았고 8주 후에는 실험군 3.50점, 대조군 3.12점으로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집단 내 변화를 보면 실험군은 중재 전 2.96점에서 4주 후 3.32점으로 0.35점, 8주 후 3.50점에서 0.54점으로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대조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 검정 결과입니다. 가설 3은 실험군과 대조군은 중재 후 시점에 따라 직무 만족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분석 결과 집단과 시점의 교우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F값 0.007, P값 0.922로 가설 3은 기각되었습니다. 즉 8주간의 나이팅게일 선서문 낭독은 직무 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논의입니다. 중재 8주 후 실험군의 간호일터 영성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4주 차에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매일 동료와 함께 선서문을 낭독하는 과정이 업무의 의미를 강화하고 동료 간 유대감을 높여 일터 영상의 핵심 요소를 충족시킨 결과로 해석됩니다. 선서문에 담긴 헌신과 윤리의 가치가 일터 영상의 의미성과 타인 지향성과 일치하여 반복 낭독을 통해 직업적 소명과 내적 동기가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중재는 업무 시작 전 약 1분간의 짧은 낭독으로 이루어져 마음 챙김 명상과 유사한 효율적 중재 형태로 작용했습니다. 8주간의 지속적 실천을 통해 간호사의 내면적 가치와 일터 영성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재 4주 후 실험군의 조직 몰입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어 비교적 빠르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서문 낭독이 간호사의 직업적 책임감과 헌신 의식을 높여 조직의 목표와 가치 수용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선서 행위는 구성원의 소속감과 헌신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행동 촉진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중재에도 동일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따르면 동료와 함께 낭독하는 행위는 간호직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게 하며 이러한 상징적 경험이 자아 개념과 동기를 강화해 조직 몰입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8주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 직무 만족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재 기간의 한계로 볼 수 있고 허츠버그의 이론에 따르면 불만족 요인은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지만 성취감, 인정 등 만족 요인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8주간의 중재는 직무 만족 변화를 유도하기에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효과는 조직 몰입은 4주에서 일터 영상은 8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만족은 더 장기적인 중재와 관찰이 필요한 변수로 판단됩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나이팅게일 선서문 낭독이 간호 일터 영상과 조직 몰입을 유의하게 향상시킴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직 몰입은 4주 후부터 간호 일터 영상은 8주 후에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나 직무 만족에는 8주 후에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문 낭독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고 모든 간호사에게 익숙한 의식으로서 간호사의 직업 정체성과 조직 몰입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실무적 전략입니다. 제언입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문 낭독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병원 또는 다른 의료 환경에서 반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 만족도, 간호 서비스의 질, 환자 안전과 같은 성과 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논문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금 특별히 질문이 없기 때문에 곧 이어서 바로 총평 시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교육위원장님이신 주현옥 동아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계절이 단풍이 이제 끝나가고 있죠. 근데 바쁜 시기에도 이렇게 끝까지 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수상자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상에는 부산 지역 8개 대학교 12개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들이 학술지 게재 논문 13편, 석박사 학위 논문 27편, 총 40편의 논문을 공모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응모 편수가 거의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 받으신 분들은 정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상을 받으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제가 우리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점점 더 연구에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훌륭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우리 간호 전문직이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수상자 소속 병원 역시 6개 병원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단 리스트를 보시면 이 부산대병원이 왜 이리 많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전체 40편 논문 중에서 부산대병원이 몇 편일까요? 23편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올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23편 중에 부산대병원이 몇 편이가 5번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호사회 학술상의 평가 도구는 그 주제의 창의성, 그 다음에 간호 실무에서의 여기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창의적인 주제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좀 더 가산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에 그 논문을 쓰실 때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학술상은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간호사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대상을
제외하고 대상을 없애고 대상 한 편을 장려상 3편으로 바꾸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은 교육위원과 외부 대학 교수를 포함해서 총 6분이 심사를 하셨습니다. 점수는 개인별 격차가 있어서 순위의 평균을 구하였습니다. 외부 심사위원의 경우는 공모자가 소속되지 않은 대학의 교수님으로 구성하였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 중 논문의 공저자, 학예 논문의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은 해당 논문 심사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부산시 간호사회는 우리 간호사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간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고 올해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더 많은 간호사들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학위 논문은 학술지 게재 후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논문의 완성은 학술지 게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술지 게재 논문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끝으로 한 번 더 수상자님들 축하드립니다. 네, 총평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간호학술대회 생중계 중에 댓글을 남기시고 이벤트 참여를 신청하신 모든 회원님께는 1만 원의 쿠폰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반드시 댓글을 남기신 회원님께는 게시된 이벤트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까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제45회에는 더욱 알찬 정보 교류와 학술활동 강화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44회 간호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